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아마 인플레이션일 거예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지금 경제에서는요,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미 말입니다. 전 세계는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좀 더 심화돼서 거대 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물가 인상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가는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이것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의 그 물가 인상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또 여기에 보복 소비가 일어나서 여기다가 공급망이 훼손됐다는 것은 제품에 대한 공급을 그만큼 빨리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의 가격 지수가 폭등했어요. 와, 4%까지 올라갔습니다. 4%. 4%면요, 여러분, 2008년 7월에 4.1%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 최고치입니다. 13년 만에 최대치로 지금 올랐다는 겁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말입니다. 개인이 물건을 살 때 똑같은 제품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4%나 더 주고 샀다는 이야기예요. 4%나 더 주고 샀다. 제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오늘 이렇게 아이템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연방준비제도가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더 중시 여기면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PCE라고 합니다. PCE 가격 지수를 가장 중히 여기면서 거기에 대한 전망치까지도 계속 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4%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 이야기해 왔던 일시적인 인플레이다. 이것은요, 지금 점점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인플레이가 아닐 수도 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지표도 그렇게 가리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지금 올 3월이었습니다. 올 3월에 바로 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2.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2%가 물가 그 목표치라고 이야기하면 2.4%면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월에 3.6%까지 올라갔죠. 5월에는 3.9%까지 올라갔습니다. 급기야 6월에는 4%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4%까지. 이것은요, 연방준비제도가 이야기하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당분간 인플레이션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또 하나의 지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뜸이 되는 근원물가, 근원 뿌리근자입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3.5%까지 올라갔어요.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폭입니다. 30년 만에. 30년이면 1991년이에요. 1991년. 1991년에 그 당시 5월에 3.6% 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6월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3.5%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결국 지금 인플레는 터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물가 시대는 이미 이제 우리 곁에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도 지금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향후 몇 달간 물가는 계속 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향후 몇 달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가잖아요. 물가는 안 내려가요. 물가가 내려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오뚜기가 갓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010년경인가요? 라면값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갓뚜기라고 이야기 앞에 갓 신이라는 의미의 갓뚜기라는 이야기를 붙일 정도로 물건값을 내렸다는 것을 칭찬하는 말이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갓뚜기라고 붙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물가는 절대 한번 올라가는 물가는요. 계절성이 짙거나 혹은 일시적인 요인이 강한 거 다시 말해 농산품이나 국제유가 뭐 이런 거 빼고는요. 안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계절성 있는 거나 혹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가격의 변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작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고정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빼면 이게 근원물가거든요. 그런데 근원물가가 3.5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고물가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이런데 우리가 그러면 똑같이 갈 거냐? 여러분 100% 같이 갑니다. 100%. 아니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할 수. 왜냐하면요. 미국은 그나마 지하자원이 많기 때문에요. 이게 원재료를 수입하는 게 좀 적어요. 대한민국에 비하면 훨씬 적죠. 대한민국은 지금 원자재가 올라가면 난리, 중간재가 올라가면 난리, 여기다가 세계 곡물가까지 올라가면 진짜 난리예요. 오히려 미국보다가 우리가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기업이 말입니다. 안 죽으려고 최종 물가에 대한 최종 제품에 대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오죽했으면 갓뚜기라고 이야기하는 오뚜기도 라면값을 10% 가까이 올리겠습니까? 농심도 지금 올린다고 하잖아요. 7% 가까이 올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10% 7% 이게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결국 우리는요 고물가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고물가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돈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왔습니다.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그만큼 말입니다. 안전자산은 어쩌면 우리에게 위험을 회피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지금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1.2829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실질금리 있잖아요. 실질금리. 실질금리라는 게 명목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에 몰린다는 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이자가 떨어지거든요.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야.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는 낮출 수가 있어요. 계속 낮출 수가 있어요. 액면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한 할인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몰린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안전자산이 뭔지를 좀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될 때 아마 하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엔 달러를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안전자산으로 비껴가는 방법입니다. 안전자산으로. 저는 그래서 언제든 안전자산에 대한 대비책,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 사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금. 금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금을 사야 되겠다. 여러분 금을 살 때는요. 제가 경험치로 보니까요. 금을 살 때는 금 통장을 만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은행에 가면 금 통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1g 단위로 살 수 있습니다. 1g 단위로. 혜택도 많고요. 그래서 차라리 금 통장을 만들지 저 종로 가서 금덩어리 사거나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요. 또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볼 수 있으니까 전 나는 금바 골드바 하나 들어야 되겠다. 금두꺼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시라면 사시되 웬만하면 우리같이 이제 돈이 많은 그런 축이 아니니까 이럴 때는 금통장을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방법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동안의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돈다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내용들은요. 정환진의 재테크 연구라고 보시면 예. 밑에 보면 나의 재테크 연구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